자, 오늘 인생내공 53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같이 살펴보고 있죠. 첫 시간에는 그 6가지 법칙 중에서 상호성의 법칙을 살펴봤고, 지금 두 번째로 일관성의 법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일관성의 법칙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제 일관성의 법칙을 두 번째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하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게 되면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설득을 하기 쉬워진다, 이런 건데요. 이 치얼디니 교수의 이 일관성의 법칙 파트에서는 꽤나 많은 분량을 그 중공군, 지금은 중국인데 한국정 당시 중공군이 미군 포로들을 어떻게 다루고 회유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도 반복돼서 나와서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한국 전쟁 중이었는데요. 그때 많은 미군 병사들이 중공군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군사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회유도 하고 고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북한군은 그 당시 무자비하게 미군들을 고문을 많이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중공군, 그 당시 중공군이 미군 포로를 대하는 방법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들은 유화정책, lenient policy라는 이름 아래 포로들을 다루었는데요. 그게 보면 아주 고도로 정교화된 심리적 공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포로들, 귀환한 포로들의 이 심리적인 상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중공군들이 포로들을 회유하고 신문했던 이 프로그램이 대단히 성공적이었구나.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런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공군의 세뇌 프로그램을 연구했던 수석 연구자가 심리학자 슈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 미군들 사이에 서로 미군들을 감시하고 또 뭐 탈출 계획을 누가 세우고 있으면 그것을 내부 고발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심 중공군에게 동조하는 포로들이 많았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치알디니 교수가 그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이거야말로 자기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개입과 일관성의 심리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구나, 이 느낌을 받은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초기 단계에서 이 중공군이 미군 포로들로부터 어떠한 협조를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자기 이름이 뭔지, 계급, 그리고 군번 이 정도만 알려주었을 뿐 다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도록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공군들은 이 미군 포로들에 대해서 신체적 고문이나 폭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빼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고발하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자신의 조국을 비난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포로들에게 글쓰기, 글짓기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제라는 것이 좀 약간 단순해 보이는, 미국이라고 꼭 완벽한 건 아니야, 미국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 라든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실업자들이 없다, 다들 일자리가 주어진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일단 좀 글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미군 포로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큰 저항감 없이 일단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쓰다 보면 미군 포로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왜 완벽한 나라가 아닌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써내면 그 다음에는
이 포로들 간의 토론 시간을 둬요. 그러면 그 토론 시간에는 자기의 이름이 서명된 쓰여져 있는 그 장문,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그 장문을 정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포로는 미국이 왜 완벽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그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발전이 되면 중공군은 그런 미군 포로들의 장문을, 그러니까 좀 반미국적인 그런 장문 내용을 그의 이름과 함께 다른 미군 포로 수용소나 혹은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미군 부대를 향해서 라디오 방송을 한 겁니다. 갑자기 이 포로는 적에게 협력하는 자로 변신돼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포로는 자기가 이게 글 쓸 때 어떤 외부적 강압에 썼다기보다는 되게 사소하게 뭐 미국이라고 뭐 100% 다 오라라는 이제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이 된 건데. 이제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야, 너 얘기 틀려서 그러면 이제 그걸 반박하는 거죠. 야, 솔직히 미국도 이런 문제는 있잖아. 왜냐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쓰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논리를 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은 이를 아주 교묘히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아마 처음부터 미군 포로들한테 뭐 미국을 비난하라, 이런 선전선동에 네가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완강히 거부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니 그냥 뭐 미국이라고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 않겠어? 한번 써봐. 이렇게 하면서 한 발 두 발 발을 딛게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한테 강압받은 게 아니고 내 자발적으로 썼다. 그러면 그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견지하기 위해서 점점 주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잠재적인 영향력은 자선단체에서도 종종 사용되죠.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일단 처음에는 어떤 자선단체와의 인터뷰에 응하는, 그거는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뷰에 응하는 정도의 간단한 개입만 하더라도 일단 승낙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점차 그 개입의 정도가 강해져서 결국 그 중에는 자신의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헌금하게 되는 엄청난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업인 아메리칸 세일즈맨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네요. 작은 주문으로 시작해서 커다란 주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이 전략의 요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상품을 처음으로 주문한다면 비록 그 주문 자체를 통해서 당신이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을 얻을 수는 없을런지 몰라도 그는 이제 더 이상 잠재 고객이 아니다. 그는 바로 당신의 고객이 된 것이다. 읽다 보니까 이 변호사 업무랑 또 한번 연결이 되네요. 저희 변호사들 같은 경우가 소위 고문기업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고문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월 50만 원, 또 좀 큰 기업은 100만 원 그래가지고 매달 일정 시간에 뭐 50만 원 내면은 월 4시간, 뭐 100만 원 내면 월 8시간에서 10시간 이 정도의 이제 자문을 해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사실 그 고문료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 하지만 이 고문을 한다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가 월 50만 원 내니까 한 달에 4시간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는 것은 흔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회사가 그래도 매월 얼마씩을 내놓으니까 그런 통로를 열어놓은 거고, 그 통로를 열어놓아서 작은 거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가 또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되는 거구나, 또는 이걸 내가 법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구나, 이러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슨한 작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 자체는 바로 이 일관성의 법칙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소위 문전 걸치기 기법. 이게 이 책에는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는 문전 걸치기 기법이라는 챕터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문전 걸치기 기법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The foot in the door technique. 이렇게 foot, 발을 in the door, 이 문 위에 딱 걸치는 테크닉이다. The foot in the door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심리학자는 프리드먼과 프레이저 이 두 사람입니다. 자, 이게 어떤 연구 논문이었냐 그러면 그 캘리포니아 주의 한 부자촌, 돈 많은 부자촌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 집의 주인한테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도록 한 거예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이것 좀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부탁이었어요. 이런 부자촌의 집들은 그 앞에 정원을 이렇게 보통 가꾸고 있는데 그 정원 앞들에 좀 큰 공공 간판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간판은 크기도 컸고 모양새도 볼품이 없고 글씨도 조심해서 운전합시다. 뭐 이런 이제 공공 캠페인을 하는, 그러니까 별로 미관상 그렇게 이쁘지 않은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흉물스러운 큰 간판을 하나 달아주세요. 이런 요청을 부잣집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프로 정도가 이런 요청을 했는데 승낙을 받았겠습니까? 17%. 17%만이 뭐 그렇게 하세요라고 승낙을 하고 나머지는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장치를 조금 했던 이 그룹의 사람들, 그런 캘리포니아 부자촌 사람들은 전체의 76%가 그러세요? 요청을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정원 앞들에 그 볼품없는 대형 간판을 설치할 것을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허허.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가서 간판 달아주세요라고 부탁한 그 집단은 한 17% 정도만 성공을 했는데 어떤 장치를 했던 집단은 76%가 성공을 했다. 궁금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대뜸 처음 가서 이거 좀 간판 좀 앞에 뭐 답시다. 응? 파묻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었고 2주 전부터 접근이 있었어요. 2주 전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아까 그 간판을 달아달라고 하는 실험자하고 다른 자원봉사자로 변장을 시켜서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가서 가정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요. 이 스티커를 좀 차에 붙이고 다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요. 그게 왜냐면 조그만 스티커에 나는 안전운전자입니다. 이런 스티커였어요. 자, 스티커를 차에다가 붙이고 다닌다. 그리고 되게 떼기 쉬운 스티커였어요. 사실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요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세요라고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치를 앞에 딱 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 2주일 후에 다른 자원봉사자가 가서 이게 안전운전을 위해 저희들 캠페인을 하는데요. 이 정원뜰 앞에 공공 간판 하나만 설치합시다. 그랬더니 아까 말한 대로 76%의 실험자가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스티커를 다는 요것에 한번 노출되었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응했던 사람이기에 그 다음에 요청에 대해서도 기꺼이 응했던 겁니다. 자, 이 프리드만과 프레이저의 연구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들은 또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계속 이제 이 실험을 계속한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부자촌들 대상으로요. 우선 캘리포니아를 아름답게 유지합시다. 이런 청원서를 지금 요즘 청와대 청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캘리포니아를 좀 아름답게 유지합시다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서명 좀 해주실랍니까? 라고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름 사인하는 거니까 이 종이에다가 뭐 그럽시다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서명을 했죠. 자,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후에 다른 자원봉사자가 아까 앞서 설명했던 대로 안전운행합시다 라는 대형 간판을 조금 당신 정원 앞들에 설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하여튼 놀랍게도 거의 50%에 육박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요청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랑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2주일 전에 간 건 똑같은데 아까는 안전운행을 합시다라는 스티커를 먼저 붙이게 하고 그 다음에 안전운전에 대한 간판을 달기로 한 것이었죠. 그때 76%였는데 지금 이번에는 캘리포니아를 아름답게 유지합시다라고 하는 약간 안전운전과는 상관없는 청원서에 서명할 거를 해서 서명을 받고 그로부터 2주일 후에 안전운행에 대한 좀 이상하게 생긴 팻말을 좀 정원에 좀 답시다. 그랬는데도 절반 정도가 오케이 했다는 얘기죠. 이게 서로 카테고리가 다른데 캘리포니아를 아름답게 하자는 거하고 안전운행하고는 서로 다른 주제인데 말이죠. 당연히 프리드만과 프레이저는 이 결과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를 아름답게 유지하자라는 이 청원서에 서명을 한 그 행동 자체가 부자촌 주민들의 자의식을 바꾸게 한 거예요. 즉 그들은 이제 나는 말이야 이런 공공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 있는 시민이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2주일 후에 이제는 아름답게 이게 아니고 안전운행 이런 또 다른 공공 캠페인이 날라오니까 이것도 서로 이렇게 뭔가 연관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적극 협조함으로써 그들의 새로 만들어진 자의식, 그러니까 이런 공공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 있는 시민이라는 그 자의식에 일치되도록 행동을 했다. 이게 바로 연구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변화되는 것은 현실 문제에 참여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그들이 처음에 작은 요청에 동의하게 되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생각해서 그들이 좋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류의 적극적인 발런티어, 자발적인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드만과 프레이저가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뭐냐? 사소한 요청에 동의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일단 우리가 작은 요청에 동의하게 되면 나중에 보다 큰 요청에도 동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고 처음의 요청과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 이 다양한 다른 요청에도 쉽게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리드만과 프레이저 연구에 참여했던 부자촌 주민들이 많았죠. 그들을 최초로 방문했던 자원봉사자들이 2주 이후에는 다른 좀 더 큰 요청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1차 방문, 2차 방문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것을 과연 사전에 알았던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정원 앞들에 좀 흉하게 생긴 대형 간판이 떡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왜 그랬을까? 뒤늦게 후회는 하겠지만 그들은 결국 그것이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회적 영향력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관성의 법칙에 노예가 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또 다른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사실 내부의 신념, 가치관, 그리고 태도를 알게 하는 최상의 정보인데요. 그래서 또 이런 실험이 있네요. 어느 지역의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에이즈 예방교육 사업 돕기에 자원을 했는데요. 연구원들은 이 자원한 학생의 반에게 자, 나 이거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싶다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 애들한테 가서 야, 너 좀 참여할래? 그러니까 예, 참여할게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를 했죠. 그런데 동의를 한 사람들 중에서도 문서화를 시켜놓으면 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받아놓으면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아이들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에.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약속,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 쓰는 이런 약속들이 스스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자신의 미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글을 쓰는 장문의 위력은 세계적인 그 방문 판매 회사, 다단계 회사인 아메이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구체적인 영업 목표를 문서로 정확히 써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 매뉴얼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이제 당신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두는 거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그것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종이에 정확히 적어두시라. 글로 남긴다는 것은 엄청난 마력을 갖고 있다. 당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다시 적어둬라. 그러면 당신의 앞길은 활짝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기계발 서적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뭔가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그냥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벌고 싶다라고 써두라라는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써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 로버트 찰디니 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이것을 뭔가 씀으로 인해서 그런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박히고 그러면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래야만 내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것은 증거가 안 남으니까 이렇게 글로 쓴 것이 나에게 많은 압박감을 주면서 이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그런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네요. 이 방문 판매 관련해서 미국에 예전에 이런 법이 통과됐었답니다. 유예기간, 쿨링 오프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방문 판매나 그렇죠. 특히 방문 판매 이 책이 쓰여진 때가 1980년대 이럴 때니까 아직 온라인 판매가 많이 활성화될 때가 아니었어요. 방문 판매 같은 경우에 와서 방문 판매 사원이 뭐라 얘기하면 혹해가지고 덜컥 주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충동 구매였다. 충동 구매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물리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만들어졌느냐. 일단 샀지만 소비자의 마음이 변심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방문 판매 관련 개정법이 만들어졌대요. 이제 이 법안을 통과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방문 판매 회사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답니다. 왜냐?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매출에 너무 큰 영향이 있겠죠. 기껏 샀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내가 잘못 산 게요 이러면서 이제 그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방문 판매 업자들은 회사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즉 주문 취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소비자, 구매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일즈맨들 가르치는 그 교재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이 아주 작은 행동에 불과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적을 때 엄청난 마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즉,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내가 쓴 대로 행동하려는 일관성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냥 방문 판매하고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에 다 사인을 하게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자필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음 이렇게 쓰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변심을 하더라도 변심이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때 계약서에 그렇게 사인을 하고 다 썼는데 이것을 뒤집는 것은 자기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치알드니 교수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그 판매 촉진 기법 중에 어떤 특정한 제품을 칭찬하고 그 제품이 왜 좋았느냐를 이렇게 스스로 글을 쓰는 이런 캠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P&G 같은 커다란 회사들이 왜 증언 경연 대회, 일종의 제품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간증이죠, 간증. 이런 증언 경연 대회 같은 판촉 행위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예를 들어서 경연의 대상이 케이크 믹스라면 내가 이 케이크 믹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점점점 이렇게 시작 반드시 하라고 해요. 그래서 25자, 50자 혹은 100자 내외에 거의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러한 증언 경연 대회들이 많았는데 입상자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상품을 주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이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사야 되고 그런 필요는 전혀 없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판촉 행사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회사들이 대고 있더라. 도대체 대형 회사들이 왜 이렇게 하지? 그걸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수수께끼를 알고 있다. 이 증언 경연 대회 뒤에 숨겨진 의도는 바로 중공군의 그 전략과 흡사하다. 그 목적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좋아한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상을 타기 위해서는 쓰는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칭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발적으로 이 제품의 무엇이 장점인지를 연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일단 그 캠페인에 참여해서 이 제품이 뭐가 좋은지를 쓰게 되면 그거는 하나의 나의 신념으로 이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다. 이게 계속 일관성의 법칙에서 지금 일관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남이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 일관되게 행동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글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알려지게 되면 예전에 조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었지. 그걸 남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저는 제 입장을 이제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자기개발과 어떻게 이어지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비만치료센터 같이 사람들이 자기의 나쁜 버릇을 버리도록 돕고 있는 기관들에서 이걸 많이 쓰는데요. 그 고객들은 자신의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다고 해도 너무도 쉽게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 센터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제안하나 그러면 그 고객들이 내가 내 몸무게를 얼마만큼 줄이겠다. 일단 이것을 정확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요놈을 주위의 친구, 가족, 이웃 등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센터 쪽의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기법보다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위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한다고 쟤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뒤바꾸게 되면 나는 아주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 거야. 그러니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예가 있네요. 신문에 인기 있는 음악가의 콘서트 광고가 실렸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가 보이지 않아요. 가격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 광고 기획자는 왜 요금을 밝히지 않았을까? 너무 고액이기 때문에 잠재 고객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가격을 안 밝혔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관심이 있는 고객이라면 일단 그들에게 전화를 걸겠죠. 전화만 하면 일단 요금을 알아낼 수 있겠죠. 아니면 직접 찾아가거나. 광고를 기획한 사람은 일단은 전화하거나 방문을 하는 고객들의 예매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조차 콘서트에 대한 초기 개입이 되는 거예요. 또는 계속 통화 중인 전화번호를 열심히 누른 후에 한참을 기다리는 노력을 들이고 나서 이렇게 통화가 됐다. 그러면 이 개입의 정도는 더더욱 깊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좌포스라는 신발 가게가 그 아마존에 엄청난 가격으로 팔린, 그래서 이 좌포스는 무엇으로 유명하냐 그러면 CS, 그러니까 고객들과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그걸로 유명한데요. 보통 우리가 CS 콜센터에서는 하루에 과연 몇 명의 고객과 통화를 했는가, 그걸 되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좌포스는 고객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신발과 관련된 거라면 얼마든지 얘기해라. 그래서 뭐 몇 시간을 얘기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입장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CEO한테. 아니, 이거 CS 쪽에서는 고객들과 많이 인터뷰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과 그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자, 그 토니 쉐어라고 하는 그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되게 인상 깊었던데요. 아니, 우리가 먼저 전화한 것도 아니고 고객이 신발이 궁금해서 먼저 전화했는데 그걸 왜 우리가 끊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전화한 건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설득의 심리학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고객이 먼저 개입을 해서 내가 신발을 사고 싶어서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신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1분, 2분, 3분 전화한 것보다 10분, 20분 이렇게 오랫동안 전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좌포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로서는 손해볼 거 없어요. 라는 게 그 토니 쉐어라고 하는 좌포스 CEO의 얘기였는데 이것도 일종의 개입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전에 뭐 영업 내공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저도 이제 하루에 상담을 많이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저는 뭐 상담하는 그 건건이 다 이렇게 상담 비용을 좀 받지는 않아요. 그러면 30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이게 정식 사건으로 수임하기 조금 힘든 이런 사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참 돈 받기도 애매하고 그럼 그냥 제가 뭐 가시라고 하죠. 되게 이제 친절하게. 왜냐? 적어도 변호사 사무실까지 와서 상담을 한다는 경험은 되게 좀 새로운 경험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럼 적어도 그 고객은 한 번 우리 사무실에 와봤고 저로 하여금 저로부터 이제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살아가면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를 찾아올 확률이 크죠. 또 이분 주위에 많은 친구나 동료가 있을 때 야, 혹시 주위에 좀 아는 변호사 없어?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까지 와서 상담까지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또 저를 추천할 확률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했던 접근인데 일관성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설득의 심리학,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 중에서 두 번째 일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내일은 사회적 증거의 법칙, 즉
이 책 이거 강남 엄마들 다 사는 건데요. 이거 다 사는데. 이 책이 좋아요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 사는 건데, 이거? 이게 바로 사회적인 증거, 소셜 프루프. 이미 사회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하게 만든다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대해서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